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호석입니다. 자, 커말 2급 필기 2013년 2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나 그리고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쉽게 출제된 유형이 컴퓨터 일반은 14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스프레드시트 일반은 한 10문제 정도가 기존의 기출문제 혹은 좀 유사하게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일반은 무난하게 점수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매번 스프레드시트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는 과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실습을 하면서 연습을 하셔야만 필기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도 스프레드시트 일반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강의 잘 들으시고 혹시 과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2014년 1월 1일부터 자, 워드 프로세서하고 커말 내용이 이제 바뀌는데요. 워드 프로세서는 일단 두고요. 자,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 우리 컴퓨터 일반에서 윈도우즈 XP를 기반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4년부터는 윈도우즈 7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주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가급적이면 2013년도 내에 윈도우즈 XP 기반으로 출제가 될 때 이때가 좀 쉽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출제가 될 때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기 전 빨리 필기 시험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겁니다. 2014년도가 들어가면은 윈도우 7의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공부하기가 좀 어렵겠죠. 다음 중 처리 속도의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컴퓨터를 우리가 다룰 때 처리 속도를 접하게 되는데요. 자, 처리 속도의 단위를 이번 시간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암기하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 지금 바로 정리를 하십시오. 자, 우리가 시간을 따질 때 사람은 초 단위가 가장 그래도 낮은 단위라고 볼 수가 있죠. 시간의 개념에서. 자,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1초라는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1초라는 시간을요, 1000으로 나누어서 1000분의 1초 단위로 해서 그렇게 처리 속도의 단위를 표현을 합니다.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최소한 1000분의 1초예요.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1000분의 1초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00분의 1초를 단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데 1000분의 1초를 우리는 밀리세컨드라고 합니다. 밀리세컨드 되겠습니까? 자, 초를 1000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1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밀리세컨드는 됐습니까? 1000분의 1초가 1밀리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죠. 10의 마이너스 3승 세컨드 초. 10의 마이너스 3승 초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3승이라는 얘기는 1000분의 1을 뜻하는 거예요. 1000분의 1. 공이 몇 개입니까? 3개인데, 자, 곱하기 1000 같은 경우에는, 10의 3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1 곱하기 1000이라고 하면은 10의 3승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1000으로 나누었을 때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초가 밀리세컨드가 되고, 그 다음 여기서 공이 하나, 둘, 세 개가 또 더 붙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분의 1초. 자, 100만 분의 1초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자,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든 10의 마이너스 3승이든 표현을 할 때 10의 꺾은선하고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을 해도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마이크로 세컨드가 됩니다. 마이크로 세컨드. 자, 다시 마이크로 세컨드 됐죠? 자, 나노 세컨드. 그 다음 나노 세컨드. 그러니까 각 단위가 공 3개씩 더 붙어요. 공 3개씩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9승, 마이너스 12승, 마이너스 15승이 돼요. 나노 세컨드, 피코 세컨드, 그 다음 펜토 세컨드예요. 됐죠? 1000분의 1초, 100만분의 1초, 10억분의 1초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 속도의 단위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시작되는 밀리세컨드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규칙이 있죠.
공이 3개씩 붙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한번 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M. 그리고 마이크로는 그냥 U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U. 그 다음 N, P, F. 됐죠? 자, 이것을 그냥 먼 하겠습니다. 먼. PF인데 이걸 PX라고 할게요. 군대 뭐 제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 PX다. 먼 PX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앞 글자를 순서대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미리세컨드는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세컨드 맞고요. 그 다음 마이크로세컨드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이것은 나노세컨드라고 얘기를 했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 아니고 마이너스 9승이 맞겠습니다. 자, 다음 중 10진수 13을 16진수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자, 10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한다. 자, 일단 10진수에서 가지는 숫자의 범위 어떻게 됩니까? 자, 0에서 9까지 숫자를 가지고 이용을 하죠. 0에서 9까지 숫자를 가지고 이용을 하잖아요. 자, 그럼 16진수는 어떻게 할까요? 자, 16진수는요. 일단 0에서 9까지는 같습니다. 같은데 10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0이라는 것은 10진수에서 두 자리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16진수에서는 이것을 한 자리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한 자리. 자, 10진수에서는 9까지 밖의 숫자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10개라는 이 숫자를 표현을 하려면은 두 자리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6진수는요, 한 자리가 0에서 15까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이용을 해요. 10은 A, 그 다음 11은 B, 12는 C,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0은 A, 11은 B, 12는 C, 13은 D, E, F,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1F가 되면은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16진수, 1F예요. 16진수에서 1F. 그러면 이 1이 뜻하는 게 뭐죠? 이거는 16을 뜻하는 겁니다. 이 F는 얼마를 뜻하는 겁니까? 10진수로 따지면 15가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예요. 10진수로 변환하게 되면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알파벳은 10부터 15까지 해서 숫자를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1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은 이제 D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중앙 컴퓨터와 일정 지역의 단말 장치까지는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시키고 이웃하는 단말 장치는 일정 지역 내에 설치된 중간 단말 장치로부터 다시 연결시키는 형태로 분산 처리 환경에 적합한 망의 구성 형태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망의 구성 형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차이점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망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을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그림은요, 링형이 되는 겁니다. 링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하고 이 컴퓨터하고 이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링 모양으로 연결이 된 거고요. 서로 이웃하는 컴퓨터끼리 원형으로 연결된 구조가 되고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혹은 이렇게 양방향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2번은 망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컴퓨터 입장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각각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컴퓨터를 각각의 전용 통신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냥 직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회선 장애 시 다른 경로를 통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회선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자, 이 컴퓨터하고 통신을 할 때 이렇게 통신하면 되겠죠. 얼마든지 우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이것을 버스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선이 있죠, 선. 자, 이 버스에다가 이렇게 연결한 구조죠. 하나의 통신 회선. 자, 이게 하나의 통신 회선이에요. 하나의 통신 회선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접속하는 방법이다. 자, 그럼 이 선이 있으면은 컴퓨터를 더 달고 싶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설이나 삭제가 용이하다. 자, 그 다음 계층형. 자,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계층형인데요. 부모 사이트가 고장나면 그 자식 사이트들은 통신이 불가능하다. 자, 이게 단점인데요. 자, 보세요. 이렇습니다. 중간에
이게 부모 사이트라고 일단 뭐 가정을 할게요. 자, 이 부모 사이트가 고장이 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하고 이 컴퓨터하고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서 단절돼 버리잖아요.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래도 계층형이 분산 처리 시스템의 구성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나왔듯이 자, 중앙 컴퓨터, 자, 이 중앙에 있는 컴퓨터죠. 자, 일정 지역의 단말 장치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서울이라고 보시고 지역이라고 보십시오.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 지방의 컴퓨터들을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합니다. 은행 생각하셔도 되고, 자, 은행에 슈퍼컴퓨터가 중간에 있고 각 지역의 지점을 연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까지는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시키고요. 이웃하는 단말 장치는 일정 지역 내에 설치된 중간 단말 장치로부터 다시 연결시킨다. 이런 식으로 또 분산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분산 처리 환경이 적합한 망의 구성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 성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하나 두고 이렇게 하나씩 연결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중앙 컴퓨터 또는 교환기를 중심으로, 자, 이게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교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위의 컴퓨터들과 1대1로 접속하는 방식이고요. 고장 발견이 쉽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그러니까 뭐 직접 다 하나씩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컴퓨터 고장이 나면 이 회선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고장 발견이 쉽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중 전시장이나 쇼핑센터 등에 설치하여 방문객이 각종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터치 패널을 이용하여 메뉴를 손가락으로 선택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인 것을, 자, 키오스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뭐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에 가시면요, 그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소개하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터치를 해서 다 어떻게 메뉴를 이용할 수도 있죠. 그게 키오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나머지 용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킨들은 아마존닷컴에서 만든 전자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자책 있죠. 이북을 서비스하기 위한 기기, 그것을 킨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존닷컴에서 만들었죠. 프리젠터라는 것은 보통 우리는 아나운서를 프리젠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을 이제 아나운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뭐 우리 IT에서는 프리젠터라고 얘기를 했을 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 위한 뭐 여러 기기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를 해서 프레젠테이션 진행을 할 때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버튼들 있죠. 이런 버튼들 이용하면은 앞으로 혹은 뒤에 그 슬라이드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선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런 프레젠터가 있으면은 발표가 좀 쉽겠죠. 자, UPS는요. UPS는 정전이 발생하여도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서버 같은 경우, 기사 퍼스트에 이제 서버가 있는데, 자, 이 서버는 그 외부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전원이 그 정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강의 서비스는 이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이에 이렇게 UPS라는 장치를 달아둡니다. 한마디로 충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기를 가지고 있다가 전원 공급이 끊어지면은 일정 시간 동안 서버를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서비스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UPS의 개념이 되고, 자, 요 그림은 이제 킨들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하이퍼링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이퍼링크는 그냥 마우스 이제 셀을 하나 선택하고요. 셀 하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바로 거기 메뉴 나오죠. 거기에 하이퍼링크 메뉴가 있습니다. 그 하이퍼링크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하이퍼링크 삽입이라는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자, 하이퍼링크,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은 다른 문서나 웹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문서를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주소, 인터넷 주소를 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로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책갈피 같은 경우에는, 자, 문서 내 특정 위치,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시트에 뭐 A 첫 번째 셀로 이동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책갈피 기능 이용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지만 도형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다. 도형에도 지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도형 있잖아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바로가기 메뉴에 보시면은 하이퍼링크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특정 시트의 특정 셀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다. 금방 말씀드렸죠. 특정 웹사이트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할 수 있고요. 현재 사용 중인 통합 문서에 다른 시트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뭐 기본이죠. 아래 시트에서 A 첫 번째와 A 두 번째 영역은 범위 1.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1이라고 이름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름을 정의를 했고요. 자, 그 다음 B의 첫 번째에서 B의 두 번째 영역은 범위 2라고 이름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시트를 이용하여 연산을 수행하였을 때 수식과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뭐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는 이제 건수를 구해주는 거죠. 건수를 구하는데 뭐 범위 이 범위와 이 범위를 이렇게 범위에 입력을 해도 건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버리지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뭐 4번까지 다 맞는데 3번이 틀린 이유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자,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인수값으로 범위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쵸? 범위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 이렇게 등호를 이용을 해서 바로 범위를 입력을 하면요, 안 됩니다. 계산 안 됩니다. 자, value라는 오류 메시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수 자체가 인수나 이제 p 연산자가 잘못되었어요. 자, 이것을 바르게 고치려면은 sum으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왜? 자, sum 내에 인수로 범위를 주셔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이 범위와 이 범위를 더하라 라고 했을 때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 숫자들을 다 더하느냐, 그렇게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 가능하고, 그리고 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이 범위를 이름으로 지정을 했을 때는 바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P연산자가 잘못 입력되어서 안 되고요. 바르게 입력하려면 sum으로 묶어서 일단 범위 1에 대한 계산, 범위 2에 대한 계산을 끝내고 난 뒤에 더하기 연산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여기선 정답이 됩니다. 다음 중 텍스트 나누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텍스트 나누기는요, 아래에 보십시오. A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에 이렇게 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공백을 이용을 해서 시하고 구를 뭐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텍스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사람이 나누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엑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자, 그러면 나누려면은 나누기 위한 어떤 표식이 있어야겠죠. 기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쉼표, 공백, 뭐 너비를 뭐 등을 이제 가지고 구분 기호로 해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텍스트 이제 마법사, 그러니까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을 하면 마법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두 번째 단계에서 구분 기호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구분 기호가 가하고 쉼표, 나하고 그 다음에 뭐 띄워쓰기, 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분 기호가 여러 개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구분 기호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도록 탭으로 하겠다, 혹은 뭐 세미콜론을 구분 기호로 하겠다, 아니면 여기서 쉼표하고 공백이 있는데 공백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각 필드가 일정한 너비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열 구분선 위치를 지정하여 텍스트를 분리할 수 있다. 이거 텍스트 나누기 진행하다 보면은 너비로 되어 있을 때, 자, 이렇게 선을 이렇게 열을, 그러니까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잖아요. 그죠? 열이 이제 이렇게 두 개 열로 나뉘잖아요. 이 선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정을 해줘야만 이게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열 구분선 위치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텍스트 마법사에서는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 등의 구분 기호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구분 기호를 지정할 수도 있다. 기타가 있죠. 데이터의 필드 사이에 두 가지 이상의 문자 구분 기호가 있는 경우에는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할 수 없다. 아니죠. 선택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텍스트 마법사 3단계에서는 분리된 텍스트가 입력될 각 열에
데이터 서식을 지정할 수, 데이터 서식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이게 3단계 중에 2단계인데요. 다음 단계에서는 금방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매크로와 관련된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기본적인 바로가기 키, Alt하고 F11번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실행이 되겠죠. 자, Alt F8번 누르면 매크로 대화 상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바로가기 키가 되는 거고요. 자, 1번이 틀렸는데요. 자, 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바로가기 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lt M을 누르게 되면은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Alt M은 일단 없어요. 이 바로가기 키가 없고요. Alt하고 M하고 분리되어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 Alt를 누르게 되면요, 메뉴 번호가 아래의 그림처럼 나옵니다. 메뉴의 번호, 홈은 H, 삽입은 N, 페이지 레이아웃은 P, 수식은 M, 이런 식으로 각 메뉴에 번호가 나옵니다. 번호가 나오고요. Alt 그 다음에 M 누르잖아요, 그죠? M 누르게 되면은 M이 뭡니까? 수식이죠, 수식. 수식 탭으로 이동이 됩니다. 수식 탭. 그래서 결과적으로 Alt M을 누르면은 수식 탭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매크로 기록 시에 컨트롤 키와 영문 문자를 조합해서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뭐 강의 중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를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이제 컨트롤 키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영문자는 여러분들이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변경 전 차트를 변경 후 차트로 수정하였을 때 변경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최소값을 만으로 변경하였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이제 값의 범위를 보십시오. 1부터 해서 100만까지의 범위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1에서 100만까지의 범위를 두니까 이제 각각의 분기의 값들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네요. 자,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최소값을 만, 그리고 100만을 두고 이렇게 이제 값의 범위를 설정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3분기하고 2분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그 값의 범위로 봤을 때는, 자, 세로축의 값의 이제 범위로 봤을 때는 이제 1분기의 값이 27,000원이잖아요. 27,000원인데, 자, 이게 만하고 10만 사이에 이렇게 걸쳐지는 모양이 되는 거고, 만하고 10만 사이에 여기서는 이렇게 걸쳐지고, 100만 사이에 이렇게 3분기가 가까이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값의 편차를 쉽게 이제 막대 그래프로 해서 이해가 하기 쉽도록 그렇게 바뀐 겁니다. 자, 여기서는 좀 판단하기 좀 어렵고, 이것은 좀 판단하기가 쉽죠. 크고 작음을. 그래서 최소값을 만으로 변경했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자, 세로축의 주 눈금선을 없앴다. 자, 이게 주 눈금선인데 이걸 없앴고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에 값이 추가되었다. 이 값이 또 추가가 되었네요. 자, 근데 3번은 잘못되었습니다. 가로축 교차축 값을 이제 10만으로 설정하였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가로축의 교차축, 그러니까 가로축이 있잖아요. 가로축이 세로축하고 교차되는 값, 교차되는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10만으로 지정을 하면요, 이게 10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가로축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로축의 교차축 값은 보통 우리는 제일 밑쪽에 떨어지도록 만들어 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대로 설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설정을 10만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0만으로 하게 되면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어요. 자, 이것을 설정하는 방법은요, 일단 세로축을 선택을 합니다. 세로축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축 서식 갈 수 있죠. 축 서식에서 축 옵션에 가면은 가로축 교차라고 해서 축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만으로 입력하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로축의 교차 축값을 정하기 때문에 이제 세로축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 서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로축이라고 해서 가로축을 선택을 해서 축 서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세로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세로축 입장에서
가로축하고 교차되는 시점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축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는, 세로축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는 겁니다. 주의를 하십시오.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값이 다른 것은, 자,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값이 다른 것은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이거 얼마가 나올까요? 이거.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따옴표로 이제 입력이 되면 이건 문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문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숫자를 이렇게 묶어서 연산에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죠? 수식을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서 숫자를 묶게 되면은 엑셀에서는 자동으로 이것을 숫자로 판단합니다. 숫자로 인식을 해요. 문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식에서는 이것을 큰 따옴표로 묶여져 있지만은 숫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는 10이 되는 거예요. 20 빼기 10. 자, 2번도 20 빼기 10이 되고, 3번도 결과는 10인데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슬래시로 해서, 이게 보통 우리는 월, 일,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슬래시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큰 따옴표로 묶었는데, 이것도 수식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날짜형으로 인식을 합니다. 날짜형.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분수죠. 분수인데 큰 따옴표로 묶게 되면 이건 날짜형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빼기 10월 10일 12월 20일 빼기 12월 10일 계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10이에요. 10.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이건 분수로 계산이 됩니다. 분수로 계산이 되어서 20분의 12 빼기 10분의 12가 계산이 되어서 마이너스 0.6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입력 자료에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을 지정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입력 자료가 이렇게 입력이 되었고요. 그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이렇게 서식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연도 두 자리죠. 연도 두 자리가 06으로 바뀌게 되고요. M, 월은 한 자리, 일은 한 자리,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2번은 잘 보십시오. 0.57이고 그 표시 형식이 0, 샵, 샵입니다. 자, 일단 0하고 샵의 차이점 아셔야겠죠. 자, 0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일단 유효 자릿수를 표현을 하는데, 0은 유효 자릿수가 유효하지 않다 하더라도 0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냥 값이 없다 하더라도 0으로 표시하는 거고요. 샵은 유효하지 않다라면은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이제 샵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서식을 표시 형식을 지정을 하고요. 이제 0.57이라고 입력이 되잖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소수 자릿수를 보시면은 소수 한 자리로 표시를 하는데 유효하지 않았을 때는 표시하지 않는데, 일단 유효한 숫자가 들어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올림 되고요. 6이 되는 겁니다. 5가 6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점 하시고, 그런데 1의 자리는 그 유효하지 않은 0이란 값이 들어왔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략하는 거, 생략. 생략하는 거고. 근데 이 0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 값이 없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지만은 그 0을 그대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0.6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예시 하나 또 들어볼게요. 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일 1.57이라고 입력이 되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거 소수 자릿수는 동일합니다. 반올림 되어서 이제 6이 되고, 점이 되고, 유효하기 때문에 1 들어가죠. 자, 그 다음 이 자리는 유효한 숫자가 아니지만 0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0, 1.6이 되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셀 서식에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서식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0.57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0.6이 되죠. 뭐 설명드린 대로고요. 그럼 1.57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엔터 입력하면은 0, 1.6이 되는 겁니다. 3번, 값은 우리라고 입력을 했고요. 표시 형식에는 골뱅이에서 사랑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라고만 입력을 하지만은 표시 형식에 골뱅이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되는 거고, 여기서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5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시간을 시 두 자리, 분 두 자리, 초 두 자리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가 이것은 시, 분, 초라고 봤을 때 분초로 입력이 되었는데, 자, 시, 분초가 있을 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분초가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보통 시간하고 분이죠. 초 단위까지 보통 계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8은요 시간을 뜻하는 거고요. 5는 분을 뜻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8시 5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표현을 하려면은 이렇게 수식이 서식에 표시 형식이 지정이 됐다라면은 시, 분, 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 잘못되었죠. 아래 그림은 보기 탭의 창 그룹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란히 보기. 자, 나란히 보기를 클릭하면 두 개의 통합 문서를 한 화면의 위아래에 열어놓고 비교할 수 있다. 뭐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란히 여기 그 어떤 아이콘의 모양이 나와 있죠. 두 개의 통합 문서가 이제 위아래로 이제 배열이 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숨기기를 클릭하면 현재 통합 문서에서 선택된 워크시트만 숨겨진다. 이거 틀렸습니다. 숨기기를 클릭을 하면요, 현재 그 활성화되어 있는 통합 문서 전체가 숨김 처리가 되고요. 만일 선택된 워크시트만 숨기기 처리하려면은 아래쪽에 보면 시트 탭이 있죠. 시트 탭, 뭐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숨기기를 선택을 해야만 그 선택된 워크시트만 숨기기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탭에서 메뉴를 숨기기를 선택을 하면은 통합 문서 전체가 숨기기 처리가 되는 겁니다. 주의를 하십시오. 3번 나누기를 취소하려면 창을 나누고 있는 분할 줄을 더블 클릭한다. 자, 나누기를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워크시트가 나뉘게 되는데 그때 그 분할 줄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모두 정렬은 모두 정렬은 창을 정렬하는 방식으로 바둑판식, 가로, 세로, 계단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시트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hift 키를 이용하여 시트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아래쪽 시트 탭을 잘 보십시오. 자,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시트 1이 선택되어 있는데요.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룹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시트 탭을 드래그하면 선택된 시트들이 복사된다. 자, 이렇게 그룹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컨트롤 키를 눌러 보십시오. 그럼 플러스 기호로 만들어지고요. 마우스 버튼을 떼시면은 그대로 또 복사가 됩니다. 3번 시트 이름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최대 31자까지 지정할 수 있다. 자, 공백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시트 이름이 있으면요, 사이에 공백을 얼마든지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4번 시트 보호를 설정해도 시트의 이름 바꾸기 및 숨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자, 시트 1이 선택된 상태에서 시트 보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시트 보호가 설정이 되면은 자, 클릭을 내용을 수정하려면 수정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름은 이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름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해당 시트를 숨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차트에서 전기 난로 계열의 직선을 부드러운 선으로 나타내는 방법. 자, 이 선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간단합니다.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면요, 선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완만한 선 선택을 하면 이렇게 곡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데이터 계열 서식, 선 스타일에 가서 완만한 선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013년 2회 핵심 기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